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100명 안팎에서 최근 나흘 동안 30명 안팎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 중인데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위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환 조건으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 비율 5% 이하 등의 조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3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32명 증가한 1,51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증가폭을 보면 6일과 7일은 각각 47명, 8일은 53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9일은 39명, 10일은 27명, 11일은 30명, 어제 집계에선 3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공항 검역 과정입니다.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도 6명이 해외 유입으로 확인돼서 전체 신규 확진자 32명 중 24명인 75%가 해외 유입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8명 25% 확진자는 지역사회 발생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8명이 나왔고요. 대구에서는 2명, 경북에서는 3명, 충남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 증가 폭이 다행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또 이런 가운데 국내 완치율은 70%를 넘었다고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은 7,368명, 전체 누적 확진자의 70.09%입니다. 방역당국은 완치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망률이 함께 높아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0시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214명, 평균 사망률 2.04%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고령일수록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70대 사망률이 9.04%,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21.47%까지 올라서 평균 사망률보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8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가파르게 느는 건 한사랑 요양병원이나 푸른 요양원 등 대형 요양기관의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 확진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요양병원의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서 유증상자 발생을 관리하게 했고 또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검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병원 등으로부터의 집단 감염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와 함께 해외로부터 유입 사례도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서울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확진 사례가 나왔다면서요? 네, 서울 송파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9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 38번 확진자인 이 환자는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귀국 항공편에 확진자 2명이 동승해 있었습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성동구민 확진자 그리고 대전시 37번 확진자입니다. 송파구 확진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송파구는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파악한 후 자가격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서울시 확진 현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공식 집계 602명의 확진 사실을 밝힌 이후에 추가로 확진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파구 확진자가 집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동작구 30번 확진자도 집계 발표 이후에 확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작구 30번 확진자는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50대 남성으로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귀국 당시 함께 들어온 동거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확진자도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었는데 지난 9일부터 마른 기침과 편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보람의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도봉구에서도 도봉구 6번 확진자였던 눈높이 러닝센터 신동아 학원 강사의 아들인 23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도봉구 9번 확진자로 분류된 사실이 밤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송파구와 동작구, 도봉구 확진자는 잠시 뒤 발표되는 서울시 오늘 집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종교계에서 워낙 그 큰 의미를 지니는 날인 만큼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요. 상황은 어땠나요? 네, 어제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금지 명령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과의 충돌도 불가피했는데요. 집회금지 명령에도 어제 사랑제일교회에는 1,2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예배를 막는 행위는 예배 방해죄라고 맞서기도 했고 또 일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신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 6,500여 개 교회 가운데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와 강남구 광림교회 등 2,500여 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주차장에서 차를 한 칸씩 띄우고 주차한 뒤에 차량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설교와 찬양을 듣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가 매주 늘어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노량진 학원가가 다시금 문을 열고 있어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아닌지 지금 걱정이 큽니다. 네, 방역당국의 휴업 권고에 따라서 지난달부터 휴업에 들어갔던 노량진 대형 공무원 학원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휴업을 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도 휴업을 이어가게 되면 학원 운영도 어렵고 학생들도 불편해서 휴업보다는 철저한 방역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학생들도 학원이 쉬면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또 지방에서 일부러 올라와서 노량진에 방을 구했는데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면 서울에 올라온 의미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각 자치구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누적된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을 이해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발적 휴원 지원금을 통해 학원들의 휴업 독려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와 함께 서울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뉴스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공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명입니다. 그중에 4분의 3이 해외 입국자, 특히나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또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자가격리는 물론 무조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하고 3일 안에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증상이 이제 공항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되 그 기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는 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였던 진단검사가 필수로 강화된 거죠. 이렇게 바뀐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410명이 넘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럽 입국자에게만 이제 적용이 됐던 진단검사 필수 방침이 미국 입국자에게도 확대돼 적용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진단 검사도 반드시 이제 실시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그 수칙을 잘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이 또 나왔다고요. 네, 지난 10일 미국에서 돌아온 60대 남성인데요. 미국 입국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2번이나 이탈을 했습니다. 그것도 입국하고 바로 다음 날에 말이죠. 네. 네, 이 남성이 처음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서울 송파구의 사우나에 갔을 땐 경찰이 적발하긴 했지만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귀가 조치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음식점과 사우나를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2번이나 지금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자가격리를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입국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입국할 때 거짓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어떻게 입국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검역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송파구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을 자가격리자 수용시설인 강북구에 있는 수유 영어마을로 입소시킬 예정이고요. 또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만큼 자가격리를 스스로 잘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이 안심밴드라는 추적 장치를 채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안심밴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앞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전화 확인 같은 감시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총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네. 2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다른 하나는 4.15 총선 당일에 기침이나 발열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 이렇게 2가지 조건입니다. 네. 이 2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투표하기까지 여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네. 우선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자차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죠.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 투표하러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투표를 전후로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5시 20분부터 7시까지라고 하면 총 1시간 40분이 주어진다는 건데 투표소에는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할까요? 네, 선거법에 따라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해야만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투표하지는 못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이때 별도의 장소에서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외부 장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전담 공무원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많아서 1:1 관리가 어려운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을 확인해서 이들에게 투표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국민 모두가 잘 협조를 해야만 이번 총선을 안전하게 치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국가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선거에 대한 파행 위기가 처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는지 그 여부가 전 세계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BS 보도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을 강행한 미국 위스콘신주. 미 언론과 국민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at it's suppressive and dangerously irresponsible that the legislature hasn't either delayed the election or made it all mail-in ballot.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대부분 주는 경선 투표를 연기하거나 우편 투표로 변경했지만 위스콘신만 강행한 겁니다. I don't think it's wise to be bringing a lot of people to one location to vote. A lot of people touching one doorknob, a lot of people touching one pen. 영국은 지방선거를 1년 미뤘고 프랑스는 지난달 지방선거 1차 투표를 강행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2차 투표는 잠정 중단했습니다. 칠레는 이달 26일 예정됐던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뤘고 볼리비아는 5월 3일 대선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진행되는 한국 총선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다르게 선거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국에 주목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해 국민들도 안심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내 8곳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이 집단 감염을 초래하지 않고 성공적인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스 센터의 연구원 제니타오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는지 여부가 앞으로 세계 각국의 선거들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BS 정혜련입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여러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또 이런 긍정적인 점도 있네요. 네, 참 맞습니다. 묘하네요. 네네. 자, 해외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4만 2천여 명, 그중에서도 사망자는 2만 1,4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확진자의 25%, 사망자의 20% 수준인데요. 좀처럼 신규 환자 증가폭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보면 신규 환자 증가폭이 지난 4일 3,300명을 기록한 뒤 크게 줄다가 지난 10일에 사상 최대인 35,100명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진정될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경제 정상화 시점을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1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요? 네, 5월 1일이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연장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였던 뉴욕주는 인근에 있는 코네티컷, 뉴저지와 협력해 학교 문을 동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다음 달부터 일부 분야에서 생산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소비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경기 침체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곳들 중에서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이런 곳들은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도시들이잖아요. 네. 이 계획대로 5월 1일에
경제 정상화, 개학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주별로 봤을 때는 일부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네. 어느 정도 좀 경제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원래 계약을 했다가 또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니까 그걸 또 철회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혼선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입원했던 총리가 이제 퇴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상태가 굉장히 위중해서 중증 치료까지 받았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인데요.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며 퇴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 속의 총리는 다소 야위었고 또 창백한 모습을 보였으며 목소리는 조금 쉰 상태였습니다. 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영국을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세로 접어들기를 함께 바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공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호 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신규 환자 발생 폭이 30명 안팎으로 접어들었고요. 또 완치율이 70%에 이를 만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이 또 조용한 전파를 가장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금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그 확진자 수는 지금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수도권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그룹 간의 이제 폭발도 이제 조금씩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특히 이제 4월 들어서 그 학교나 학원가 등의 이제 소규모 집단 학생들 위주의 어떤 그런 폭발 양상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종합병원 같은 그런 곳에서 노인 인구 밀집 지역 이런 데에서 그 폭발 양상도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교라던가 학원가 그리고 병원 등지의 장소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의 폭발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이 집단 감염과 함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외로부터의 유입 사례란 말이죠. 모든 해외 입국자가 이제는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한 집에 있더라도 지금 밥을 따로 먹고 또 대화도 전화라던가 메신저로 해야 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수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법한 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 중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가족 간 전파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가격리 중이나 혹은 이 가족 간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전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교민들이 최초에 왔을 때 저희들이 시도했던 시설 격리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설 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족 간의 전파가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시고 자가격리자나 혹은 가족들 간이나 가능하면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동선이라든가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한 좀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족 간 전파를 막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집안에 있다 보면 조금 경계심이 느슨해지기도 쉽잖아요. 하지만 그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같은 집안이라는 공간에 있더라도 확실하게 격리 또 마스크 착용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90명 이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런 관련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러스적인 특성인 건지 아니면 검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크게 네.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이러스 측면을 살펴보면은 코로나19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균에 감염이 되고 완치가 되고 나면은 완전 면역이 획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감염 후에도 이제 재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예. 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보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재감염 정의를 지금 조금씩 이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 검사상의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완치가 되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이 퇴원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마지막 그 퇴원 그 진단 키트상에서 양성과 음성에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 있는 환자들이 퇴원했을 경우에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이제 판별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이 코로나19의 그 재감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고 또 검사상의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인 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190명이 집단 감염된 제2미주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받은 다음 날 상태가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저질환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발병 초기에 좀 알았다면 치료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아쉬움이 있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일관된 통계상의 패턴을 보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라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대개는 하나, 둘 혹은 둘셋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다가 이 병원이라든가 혹은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이 위험한 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과 비교했을 때 이 네. 면역계가 훨씬 더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에다가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 기저질환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 면역계도 취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격을 했을 때 네네.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좀 늦게 또 확진이 되면서 바로 이제 악화된 아쉬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앞서서 자가격리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집안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꾸 이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를 않으면 강제로 착용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안심밴드를 도입하게 된다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안심밴드는 당연히 이제 그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철저한 관리 때문에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그런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뒤를 이어서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그 연장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주점과 PC방, 노래방 등 유흥 여가업소 9만여 곳 중에서 약 12% 정도가 손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체온 측정도 하지 않고요. 또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는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나가보면 사태가 이렇단 말이죠. 그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쯤 정말 가능하게 될까요? 네, 이 생활 방역을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방역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나 혹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굉장히 쉽게 확산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확진 환자의 숫자가 5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싱가포르처럼 또 확산이 확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나 혹은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확진 환자가 굉장히 적은 뭐 광역자치단체나 혹은 서울시의 몇 개의 구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시범 지역으로 해서 네. 생활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해본 다음에 예. 거기에 확진 환자 추이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좀 점차적으로 좀 확산을 시키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면 훨씬 더 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했을 때 갑자기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생활 방역 체계로 한 번에 네. 넘어가기보다는 시범 구역을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간다면 이 생활 방역 체계가 또 우리 일상 속에 좀 더 연착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 부활절이었죠. 또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저희 TBS 기자와도 이야기했듯이 차 안에서 예배를 한다던가 드라이브스루로 부활절 달걀을 나누고 또 예배당 예배의 경우에도 출입 인원을 제한해서 띄엄띄엄 띄어서 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역적 측면에서 이 같은 새로운 예배 풍경 이런 식으로 좀 지킨다면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금 한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거리두기를 두고 이제 예배를 본다거나 그 교회당 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손소독제를 실내에 계속 비치를 하고 네. 이제 손소독을 한다거나 이런 지침을 교회 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최근처럼 이 5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정말 적절한 조금 전에 강양구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또는 시범적인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5대 생활 방역 핵심 수칙을 공개했거든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키기를 권장하고 또 많이 지켜왔던 내용들을 5대 수칙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보면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실천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도 기존에는 일터에 계속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지 말고 3, 4일간 집에 머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 2m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실내 소독이라던가 혹은 환기 같은 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이 비누로 30초 이상의 손 씻기 그리고 기침 해저를 준수하는 것. 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방역의 생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준다면은 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도 어느 정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5대 수칙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네, 지금까지 예. 우리들이 다 실천해 왔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를 많이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이제는 정말 생활화해서 정말 몸에 밴 습관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코로나19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국가가 됐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 수준이고 전 세계 사망자 5명 중 1명이 미국인인 셈인데요. 뉴욕에서는 묘지 섬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고 또 영안실이 부족한 바람에 임시 텐트와 또 냉동 트럭까지 동원하는 이런 안타까운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위험성을 더 키웠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이제 땅이 넓고 인종이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네. 또 해외 그 관광자라든지 또 해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초기에 그 입국을 차단을 한다거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운동들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초기에 어떤 그 적극적인 대응이 조금 아쉬우면은 있고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 어떤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것들이 계속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응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그리고 또 최근 2주 동안 해외 유입 사례 중에 거의 절반이 또 미국발 입국자였다 보니 내일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 이런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도 의무화하고 또 전수 검사까지 하겠다는 조치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다 보면 해외 입국자 관련 추가 확진을 많이 차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역 당국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2주간에 해외 유입되어 가지고 들어온 분들 중에서 이 확진 환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조치로 이제 전환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약간 아쉬움이 드는 것은 좀 선제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 이제 모든 외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기로 방역당국이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즈음에 어쨌든 미국의 상황이 지금만큼이나 안 좋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검사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은 좀 그 미국에서 들어온 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을 좀 더 일찌감치 차단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4월 1일 그 날짜가 그 유럽으로부터의 입국자들 이제 그 전수조사하고 자가격리 의무화한 그 날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더라면은 지난 2주간에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미국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통한 이제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도 사실 그 미국발 입국자도 함께 관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이미 있었는데도 네. 말이죠. 조금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네요.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에 다녀온 68세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또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서 또 기자와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한 차례 귀가 조치를 한 후에 또다시 이탈을 한 겁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법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 어떤 생활권, 건강권을 유의하게 침범한다고 판단이 들면은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어떤 국민 생활권을 좀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그 일본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일본에서는 긴급 사태가 선포가 되었고 또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또 일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일본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인데요. 아베 총리는 긴급 사태가 한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굉장히
굉장히 다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을 굉장히 빨리 수습할 수 있었던 게 대구 경북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감염원이 굉장히 분명한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정 교단의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 대형 클러스터를 통해 대형 집단을 통한 감염이었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도쿄나 오사카에서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는 전파 경로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70%가요? 네, 70% 정도는 전파 경로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예를 들어서 찾은 분들 외에 다른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쿄나 오사카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1주, 2주 안에 뉴욕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도쿄나 오사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말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네. 이 일본의 응급의료체계나 의료체계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한 경우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 근데 정말 그나마 심각한가 보군요. 네, 여건이 좋은 곳이 도쿄나 오사카인데 도쿄나 오사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네. 일본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쉬워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대로 방치해뒀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가 유럽에서 한번 사례로 보였고 또 미국에서 한번 사례로 나타났고 네. 일본에서도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거의 총체적으로 좀 상황이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좋지 않아 네. 보이는데요. 우선 감염자의 70%에 대해서 뭐 이동 경로나 감염원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오사카라든가 도쿄 같은 그런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의료 체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또 얼마만큼의 더 큰 혼란이 찾아올지 지금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럼 지금 일본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접근을 시작해야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은 총체적으로 난국이죠. 총체적 난국이다. 난국인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일본은 한국만큼이나 혹은 한국보다 그 이상으로 이제 지역사회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와 그리고 일본의 이 의료 체계가 어쨌든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 같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도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저력이 나올 텐데 굳이 전망을 해보자면은 상황은 좀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좀 일본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또 그 이후의 평가가 갈리게 되겠네요. 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보다 생성 능력이 3배 이상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고 해요. 코로나19는 염증 유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아서 그만큼 방역이 더 어렵고 또 7월까지는 통제하기 힘들 거란 그런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염증이 적을수록 해당 바이러스를 특정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텔스 바이러스라는 그런 닉네임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무증상 감염자는 그 현성 감염자에 비해서 그 바이러스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증폭 능력이 조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발견이 어렵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예방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선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 중대본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리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 대상자에 있어서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분들 중에 투표 당일날에 증상이 없는 분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도보나 자차로 이동을 해야 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임시기표소에서 다른 분들과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는 범위와 시간대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투표를 할 때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네. 뭐 발열 체크라든가 손소독이라든가 이제 비닐 장갑 착용을 하고서 이 기표를 한 다음에 최대한 그 2차 감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을 이제 낮추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지키면은 이 선거날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는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기자와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5시 20분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만 시간 제한을 두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만 지킨다면 뭐 우려할 만큼의 뭐 안 좋은 상황들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방역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선거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바이러스가 전파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규칙들을 잘 준수하면서 또 뭐 줄 설 때 사전 선거 할 때 보니까 뭐 1 내지 2m 정도 이렇게 띄어가지고 줄을 서는 것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선거 당일날에도 지키시면은 충분히 선거날 바이러스를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또 제가 그 사전 투표일 날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는지를 지켜보면서도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은 네. 잘만 하면은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낙관적인 생각도 들긴 좀 했습니다. 가능성을 보셨군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멈췄었는데 네. 그 뭐 선생님께서 잘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겨울철에 유행하는 계절 독감 주의보가 12주나 먼저 해제가 되었어요. 석 달이나 먼저. 근데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다른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석 달이나 먼저 종식을 시켰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도 확 낮췄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해 나간다면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윤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내과 전문의 그리고 강양구 뉴스톱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